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많이 고생 많으셨고, 어, 아무리 잘 보고 오셔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잠재력을 100% 발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9%를 발휘해도 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이 강의까지 듣고 나서 이제 정리를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겠죠. 왜냐면은 막 걱정하고 있다가 합격을 하면 그때 걱정하던 게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들의 재량권이 좀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어느 범주에서 어느 부분까지 뭐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채점도 그때그때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제시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차 공부를 해야 2차 공부가 잘 되지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2차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붙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꼭 합격자 발표 나면 보세요. 올해 진짜 보세요. 선생님들 보세요. 올해 딱 합격자 발표가 난 날 전공의 질문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동건 선생님과의 뭐 소통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저 합격해 버렸어요가 올라와요. 몰랐다. 2차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지금 남은 기간 15일밖에 없는데 나 어떡하냐 막 이러거든요. 뭘 어떡하긴 미리 했어야지. 약간 이런 말을 나중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모두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고 설령 합격하지 못했다. 불행히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2차 공부를 하면서 얻어낸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나온 이후에 진짜 떨어진 걸 확인하고 나면 진짜 2차 공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차 공부라는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자신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돼요. 나는 합격한 사람이다. 뭐 조금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건 다 맞게 했을 것이고, 뭐 채점위원이 눈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채점을 했을 것이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S, A, B, C, D급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했었던 말처럼 교수님들은 우리를 20년, 30년 봤었던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잖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30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교수가 돼서 55세야. 막 애들 25년 동안 봤어. 근데 애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냐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한 것들을 출제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네. 하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더 출제를 이제 할 거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더니 S급이 62점, A급이나 S급이나 그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한 69점 정도가 SA급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음표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제가 딱히 이제 어떻게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약 11점 정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 쭉 보니까 갤러거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쭉 올라가니까 뭐 참여 관찰 또 뭐 여러 번 출제를 드렸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뭐 어려웠던 게 심리 정서적 어려움 이게 생활지도책에 나옵니다. 아동 생활지도책에 이제 선택적 항구증과 격리불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격리불안을 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항 애착 뭐 이런 것들은 A급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생활지도책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생활지도책을 다 봐야지. 생활지도책이 몇 권이고 그 안에 있는 선택적 항구증과 같은 유형의 것들이 50개가 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맞춘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이제 답안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개념 쓰라고 했나? 그냥 쓰라고 했지? 그러면 서술하는 식으로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이렇게 서술해도 맞는 것으로 채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뭐 나머지 진짜 다 S급들이죠.
맨날 나왔었던 것들이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은 가르쳐 드렸구나. 동국지도는 진도별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고 개작 방법, 그다음 의태어도 알려드렸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알려드리긴 한 거네요. 정확히 이제 등급을 안 매겨서 그렇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뭐 우드는 뭐 옛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차륵 같은 경우도 뭐 등급을 매기진 않았지만 이거 뭐 전범위 모의고사 때도 냈고 뭐 차르게 어떤 것들이 있었고 석고 활동이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날 가서의 어떤 형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 전달 관련 개념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개념들인데 제가 볼 때는 맞춘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대책에 있거든요. 방송대책에 매질을 통한 소리 전달이 있는데 근데 누가 매질을 씁니까? 그러니까 매질을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답안 범주 안에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정답률이 1% 이내로 들어가면 잘못 출제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게 소리가 여기 과학교육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소리가 강조된다라고 하거나 뭐 소리 파동 아니면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하거나 뭐 등등의 것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채점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디까지 채점을 할지는 사실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의 마음속에 전지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라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답안이 어느 정도 확장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S급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핵심적인 영역에서 나오고 이상한 문제를 안 냈다 이런 거지. 뭐 B급, C급, 뭐 이와나가 뭐 이런 불필요한 학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 정말 물어볼 개념들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교수님들하고 이번에 대학 특강들도 몇 번 갔다 왔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갔다 와서 교수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임용이 어느 정도 좀 틀을 잡혀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임용이 좀 틀을 잡아가려고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1년도에 제가 너무 많이 적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이동건으로 통일될 뻔했거든요. 삼국 통일. 그러다가 이제 막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22년도가 약간 중공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2년도 문제가 강사 문제를 다 걸렀어요. 강사 문제를 다 거르다 보니까 강사들은 어디서 내요? 중요한 데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걸러지면서 이상한 문제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제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 이름이 3명인가 4명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막 현저성 조절 실패를 찾아 쓰시오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바둑이가 뛰어가니까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는 식으로에 대한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문제가 22년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문제에 행정소송이 걸리고 결국 승소를 했고 그러면서 23년도가 단답이 출제가 돼요. 23년도가. 근데 단답도 단답이라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22년보다 욕을 더 많이 먹은 게 2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24년은 왜 욕을 먹었냐면 다답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로크를 했을 때 부모, 그 다음에 장악의 태도 이런 것들은 사실 무제한의 답,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의 증상 이건 의사들도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야 이게 중간고사 문제냐 이게 어떻게 경쟁시험이냐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섞은 거예요. 다 섞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강사 문제를 안 걸렀죠. 그래서 저가 이번에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진도별 모의고사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된 것들이 강사 문제를 걸으면 중요한 문제를 못 내니까 근데 강사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못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시험인데 그죠? 사적인 강사들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S급 문제들을 내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22년도에 뭐가 호평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발문, 활동, 지도 방법 이거는 호평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2년형 문제를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 요소별로 발문 연습, 그다음 활동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던 그 22년도에 그 활동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때 22년도에 왜 욕먹었냐면 학자가 없어서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학자예요. 그렇죠? 갤러거, 애슈너, 피아제, 그 다음에 의도성에 있는 블룸, 풀러, 브라운, 버크,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답을 다 막아버렸어요. 23년도처럼. 근데 23년처럼 내면은 너무 좀 심플하잖아요. 심플하니까
24년도에 그런 어떤 비문학적인 요소들도 이번에 나오면서 22년도에 그런 문제들, 22, 23, 24가 믹스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답이 명확히 갈려지면서 좀 앞으로는 이렇게 좀 자리가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저도 이게 좀 맞다고는, 방향성이 굉장히 맞다고는 봅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문제다, 좀 풀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공부할 때 이의 제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일부 시험들은 사실 막 이제 10문제잖아요. 10문제면 한 6문제 풀 수 있는 시간밖에 안 줘요, 실제로. 그리고 그 걔들도 알아요. 문제를 읽질 못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빨리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을 뽑겠다, 선정 경쟁 시험이니까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도 왜냐면 제가 12년 전에 이의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12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시간 제한을 걸어서 이 시간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빨리 이해하고 빨리 푸는 능력들을 좀 키우는 것들도 이제 좀 중요한, 그냥 그것도 하나의 시험의 요소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들이 그냥 안 받아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선생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적인 여력들이 좀, 그래서 이제 내일을 얘기할 건 아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다음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쓰면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적고 넘어가는 그런 연습들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과정 A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부터 들어갈 것이고요. 공지사항 게시판에 쭉 순서대로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셔서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곰돌이가 나오거든요. 곰돌인가? 누군가? 하여튼 나오면 그 다음부터가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적중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쓱 보면서 넘어가신 다음 밑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갤러거와 애슈너를 보시면은 이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정의를 쓰셨다는 선생님이 있어요. 장점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상관없죠. 왜냐면은 정의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장점이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사고하게 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문학 문제가 돼요. 또 우리가 비문학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꼭 이것대로 안 써도 되고요. 상상력, 창의력, 가능성, 자유롭게 표현, 주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구들을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 이런 데에서 뭐 창조성이니 상상력이니 뭐 창의력이니 문제 해결 능력이니 이런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단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쓰면은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수렴적 사고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이제 상상력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그리고 특정 정답을 요구하다 보니까 개념이 명확해지겠죠. 개념이 명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정보가 어떤 것인지 뭐 점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분석할 수 있고 등등으로 쓰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 이 문제는 뭐다? 그죠? 비문학 문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렴적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급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제 평가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내용인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처음에 물어보는 발상과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원서 번역한 거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거는 뭐 이게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난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선생님들만 가셔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장점이 있나? 그죠? 여기도 분석 용어 개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도 이런 게 장점이겠네요.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의사 전달, 비교 대조와 같은 과학 과정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그러니까 요 곰돌이인가요? 누구죠? 어쨌든 얘가 나오면 다음 문제예요. 그다음 물난론적 사고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살아있다.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 마지막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관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신기했던 게 6회 때 그대로 냈었던 문제가, 그러니까 안 걸은 거예요. 안 받겠어요, 이거를? 그쵸? 안 낼 줄 알았는데. 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 3단계를 내니까 똑같이 못 내고 2, 3단계니까 여기는 2, 4단계로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푸셨을 것 같고요.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 1, 2단계도 냈었네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죠? 모든 것들, 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의도성 여부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교수님의 의도부터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고 유사 답안이 있잖아요. 일단 모범 답안부터 제시를 하면은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낸 거는 맞겠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밑으로 가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했던 것들 이외의 것에 대한 교육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교육과정을 딱 둘로만 나눴었잖아요. 영교육과정은 나중에 아이즈너가 얘기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의도된 거 or not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블룸의 교육과정은 딱 두 개로만 구분돼요. 세상이 딱 두 개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이즈너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영교육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 의도된 거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의도된 것이 아니다 하게 되면 표면적이 아니라 잠재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것을 또 교수님은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여기에서 뭘 경험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경쟁을 경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협력, 상호작용, 배려, 책임감, 경쟁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니까 잠재적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알잖아요. 이제 알겠죠. 이걸 의도로 낸 거다. 이 두 가지의 교육 과정이 있고 잠재적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 책임, 질서, 청결, 순종, 존중, 경쟁 이런 가치를 배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이런 거 안 걸렀어요, 진짜. 모의고사에서 거르지가 않았고 다 예전에 냈었던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되겠고, 이제 뭐가 걸리냐면 이제 슈바르츠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슈바르츠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냐 하게 되면 이건 안 되겠네. 그죠? 의도를 했으니까. 의도한 게 있고 근데 의도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게 나타났대. 그러니까 이거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게 이것밖에 안 되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교수님들의 자비를 얻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비. 근데 이제 채점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비다. 이 신청 엄청 많이 했을걸요. 네, 엄청 많이 이 신청을 했을 것이고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그 교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라서 요거는, 근데 이제 내려고 한 건 이거였고, 근데 이게 교수님의 의도와 달리,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때 나는 이걸 답으로 출제를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되지 않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여기에도 걸리겠구나 라고 하면 채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어떤 관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도는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2번 갈게요. 플러와 브라운. 굉장히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예측한 대로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나왔었던 문제들, 어떤 장학의 태도가, 장학이 나왔으니까 장학을 제외해서 한번 출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위로 한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출의 범주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교수 효능감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딱딱딱딱 그 개인적 일반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제목을 예전에 저도 막 TBC도 제목 물어본 적 있고 진모에서, 요거는 제가 제목을 물어본 적은 없는데
잘 쓰셨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제목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버크는 제목 한번 물어봤던 것 같고, 플러와 브라운은 제목을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교직 관심사 단계 또는 이론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우리가 워낙 그렇죠? 문제에서 많이 봤었던 것들이라 가지고 그렇죠? 답으로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로 경험을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죠? 이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크 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문제가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 안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저도 시험지 딱 받아들면 와, 어려웠겠다 선생님들. 근데 해설을 달고 나면 쉬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도 문제 쉬웠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그래. 또 이게 한 바퀴씩 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직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과 침체 단계가 될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뭐 아닙니까? 기출문제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적, 역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만 적으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과거 기출문제 2016년도인가요? 네, 그때 기출문제랑 유사하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간 거죠. 하나의 직선 방향으로 간다는 것들. 여기 있는 거 적으시면 돼요. 그죠? 네. 교사는 경력에 따라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발달을 해 나가는 것과 달리 반면에 한 다음에 순환적, 역동적으로 뭐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없어 되고 결국은 순환 역동과 직선 방향 이것들의 차이를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은 것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이론도 이번에 나온다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호작용의 원리 이런 것들 냈었는데 신체 리듬이 달라서 일과 운영할 때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휴식 앞에 이제 개별 유아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별성의 원리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성의 원리와 휴식까지 두 개의 교집합이 되다 보니까 개별성의 원리 쓰신 선생님들이 많겠다. 순간적으로 개별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개별적 플러스 휴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놀라지 말 거는 선생님만 멘붕 온 거 아니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 다 똑같이 멘붕 왔고 다 실수했어요. 나만 실수한 것 같잖아요. 왜 나만 바보같지 막 이러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조금 이걸로 가지고 평가가 되다 보니까 보통 커트라인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특별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그날 막 신이 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석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개별 유아 요구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의 원리로는 균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실 이게 해설을 엄청 자세하게 달아놔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선생님들한테 좀 왜냐면 또 안 궁금한 거 하기엔 좀 그러니까 궁금한 건 선생님들이 이거 보면 될 정도로 진짜 거의 모든 자료를 갖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표지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지법의 정의를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을 쓰는 문제고 그래서 예전에 계속 개념을 물어봤었는데 평정청투법의 개념을 써라 시간표지법의 개념을 써라 라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안 나오지라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 행동이 나타날 때 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시간표지법은 하면서 시간표지법에 대한 정의를 적으시면 됩니다. 시간표지법은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서 그 행동을 표시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그때 나타난 행동을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해서 시간표지법은 시간 간격에 맞추어 얼마나 여러 번 일어나는지 기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시간표지법의 정의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놓이고 왜 그러냐? 다시 다음에 상호 배타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작적 정의에서 항목 상호 배타성 측면에서 수정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조 행동이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포괄성과 상호 베타성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 또 여기서 낸 것 같아요. 그죠? 시간표지법인데 바로 밑에 상호 베타성이 있었고, 그래서 상호 베타성이 뭐냐 이러니까 상호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베타적이고 결국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요런 연습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10개 이하의 물건의 수를 센다, 합리적 수를 센다 라고 해가지고 연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목록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간의 발달을 알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2번 이상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 2번 이상 한 것들을 비교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계속적이고 누가적인 관찰, 꼭 누가적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고 그냥 반복했다, 2번 이상 관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발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출이 약간 변형돼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면 좀 그시기 하니까 한 바퀴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게 하면서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는 안 중요한 문제보다는 중요한 문제로 출제를 하되 여기 안에서 꼬아보겠다, 예전과 다른 문제를 내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그때 연습했던 게 노란색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노란색이 출제가 돼서 우리가 연습했던 게 이거 3개를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얘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 상호 베타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출 중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을 했을 때, 즉 여기 보니까 관찰지를 준비하거나 시간을 미리 해서 이 얘기, 이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관찰은 깊이 있는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참여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연 관찰은, 그러니까 자연 관찰 아니니까 이거 쓰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쓰지 말고 아이들과 일과를 함께 하면서 관찰하는 것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는 관찰은 뭐냐? 이거는 참여 관찰이다. 그럼 참여 관찰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점을 다 써라가 아니라 다시 경계를 만들어줬죠. 어떨 때?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제한점만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적을 때, 장점을 적을 때 다 적어라, 너가 암기한 거 다 적어라가 아니라 한계점을 주고 나서 그 한계 내에서 적어라. 그럼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뭐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고, 주관적이 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은 참여 관찰 보시면은 뭐 단점에 보면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보기 어렵고는 될 수도 있겠다. 친밀감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이거보다는 그죠, 객관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를 적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관찰법의 유형 끝났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굳이 이거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전 플러스 개인 공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라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개인 공간에 대한 발문을 쓰시오라는 문제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팔을 양쪽으로 벌려 옆 친구와 닿지 않게 움직여 볼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게 빛을 발할지 이제 처음 나왔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예술 경험 강의할 때 드렸던 자료거든요. 발문표. 그래서 이 발문표를 좀 더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개인 공간에서 이 3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2팔을 양쪽으로 벌려 닿지 않도록 써볼까? 훌라후프 안에서 팔다리를 뻗어볼까? 서 있는 자리에서 몸을 최대한 낮게 해볼까? 근데 요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3번째 것들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적으시면 되는 것들이고, 다음에 공부할 때도 요소별로 발문, 활동 다 싹 다 써놓고 암기하고 있으면 나왔어?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22년도 뭐 24년 뭐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대 맞았지 2대 맞냐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또 실수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게 이제 다시 이제 2024년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이 어디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교재에 없어, 전공서에 없어. 아, 이거는 24년형 문제가 섞여 들어갔구나. 23, 24 문제가 골고루 3개년의 문제가 섞여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뭐 예를 들어 비지식적인 진술로 읽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갖고 너는 정말 높게 움직이고 있구나, 낮게 움직이고 있구나, 너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구나, 세모를 그리고 있구나, 너는 누구와 함께 지탱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인지 쪽으로만 쓰시면 돼요. 인지 쪽으로만 써서 그 어떤 것이라도 인지랑만 연결이 되면 맞는 답이 됩니다. 정말 24년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사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이지만 교사가 나의 행동을 읽어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동그라미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행동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이제 인지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언어로 이제 명료하게 해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 애매했었는데 애매했었던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명료화해주고 구체화해주고 사고를 확장해주고 추상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뭐 행동과 개념을 연결해주고 분석해주고 등등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단어들을 암기하면 좋은 게 구체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반성 촉진, 비교, 분석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교사에 이런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지랑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문학 문제였다. 그래서 이때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언어화를 통해서 유아는 자신이 하는 동작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 또는 어떤 게 있었지? 이런 말도 있어. 동작의 이름과 요소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난 이게 무슨 동작인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스키핑이래. 이게 스키핑이었구나. 나는 랄랄라 놀러 다니는 동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스키핑이라는 동작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동작의 이름과 요소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써도 선생님 답이 인지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이제 그 채점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이게 들어가 있으면 채점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지와 관련되어 있으면. 근데 네가 봤는데 정말 이상해. 그렇지만 않으면 인지와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채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재를 봐도 그런 말이 있죠. 동작의 이름과 요소를 알려줄 수 있다.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이동 동작으로 신체 모양이 드디어 또 다시 출제가 됐네요. 이게 2014년도 문제였나? 걔네 2개 빼고 출제했죠. 신기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이번에 한 발로 뛰어서 교사 앞으로 가서 멈췄다. 한 발로 뛰어서 가서 멈췄다. 뭐예요? 호핑이잖아요. 그렇죠. 호핑이니까 이게 지탱하기가 되려면 멈춰 있어야 되지 않나? 지탱하기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은 동적 균형 또는 균형 잡기로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탱하기는 이제 교수님의 이제 자애와 자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그랬을 것이다. 왜냐면 그냥 지탱하기로 했으면 굳이 호핑이랑 중복될 수 있는 것들을 출제하지 않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검토위원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고 나서 검토위원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그분들의 일은 뭐냐면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태클을 걸고 딴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문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른 답이 되나 안 되나를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검토위원들인데 분명히 뭐라고 딴지를 걸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디펜됐기 때문에 방어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뛰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적 균형에 해당을 해서 지탱 이런 식으로 좀 디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교수님이 어떤 판단을 통해서 답안을 확장할지는 그건 또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았다. 이동건 말하는 거 듣지 않겠다. 귀를 막겠다. 이건 나중에 다시 1차 공부할 때는 이제 답을 정교하게 하면 되고 지금은 쟤가 잘못했을 거다. 이동건이 잘못했을 거다. 맞게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지탱하기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거 갖고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모범 답안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 모양과 대칭 모양이 여기에서 나와 있네요. 직선과 대칭이죠.
교수님들이 이제 기출을 보면서 출제한다고 느끼는 게 곡성과 비대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칭과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보고 뭐가 안 출제됐지? 나 이거 출제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일반적 교수 효능감도 왜 안 했지?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이거를 그대로 적지는 못했을 겁니다. 분리불안과 선택적 항구증을 그대로 적지는 못했을 거고, 다만 여기에서 그냥 어려움이 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뭔지를 서술을 하면, 그래서 그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게 모르는 거 나오면 다 모르니까 그냥 아는 거 다 서술해라 라고 했던 것들처럼 침착하게 안에 있는 것들을 서술을 해서 지수는 엄마와 헤어질 때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요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지수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 지수는 엄마랑 헤어질 때 어려움이 있어요.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는 또 B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틀렸나요? 뭐 개념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적 한목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아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보통 이 선택적 한목증이 언제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막 되게 놀래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뭔가 큰 자격, 심리적인 충격이 왔을 때 낯선 사람 앞에서 선택적 한구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트라우마가 심한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더 이상 남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한 점이 잘못됐고, 그래서 말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오히려 안 좋다 뭐 등등으로 쓰시면은 답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불안을 내긴 했더라고요. 격리불안을 써도 될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저항애착, 그 다음에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서 그때 3요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애착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양육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쓰면 됩니다. 다 합치진 않아도 되고요. 보통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답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애착의 3요소인데? 애착의 3요소 말고 애착의 3요소, 선택적 항구증. 그러니까 이게 책이 거의 한 300페이지라서 선생님이 이걸 다 못 가져가요. 그리고 저도 책을 쓸 때 넣을까 하다가도 너무 많으면 됐어, 이 정도는 그냥 감점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거든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항구증은 지금 똑같죠, 문제가.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되게 잘해. 근데 낯선 사람 앞에 있을 땐 말을 하지 않아. 특정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증에서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분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겪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들이 분리불안 장애 또는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것들이 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금쪽이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또 출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막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걸 다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 유아생활제도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생적 항구증, 수동 공격적 항구증, 반응적 항구증, 언어 공포성 항구증, 이거 암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유아교육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범주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되게 많아요. 공격성, 괴롭히기, 고립, 거짓말, 분리불안, 감정조절, 미디어 중독,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이제 애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수에서 애착과 관련된 문제가 연속해서 2번 출제가 되었고, 이제 결국은 특수에 있는 문제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특수에서 나온 문제는 결국은 누구한테 온다? 결국은 돌아서 우리 일반 유아에게 온다라는 것들이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정 애착의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를 안정기지 삼아. 안정애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안정기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안정기지 삼아서 기쁘게 반응한다, 웃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니면 저항애착이라고 나는 못 썼다,
그냥 불안정 애착이라고만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안정 애착. 근데 이제 혼란 애착은 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혼란 애착은 교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전형적인 저항 애착의 유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혼란 애착은 안 될 것 같고 불안정 애착 또는 저항 애착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제한해야 될 양육 태도는 아까 안정 애착의 3요소에 들어가 있었던 일관된 반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항 애착과 혼란 애착을 구분해 주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여기 관련 전공 교수님 두 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 애착이지 왜 저항 애착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만 있어도 저항 애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저항 애착이라고 합니다. 저항 애착은 뭐냐면 양가적 애착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좋긴 한데 싫어요. 좋으면서도 싫고 싫은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해줄 때도 있고 안 잘해줄 때도 있으니까 엄마가 오면 하면서 막 화를 냈다가도 엄마한테는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장난감이 있어도 장난감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집착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혼란 애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애착은 극히 일부의 유아들에게만 일어나는 아동학대 관련 유아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보통 프리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보니까 얼어버린대요. 엄마를 만나면 언다는 게 뭐냐면 하도 아동학대를 많이 당해서 엄마를 만나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때릴까봐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얼어버리는 거. 프리징 한다라고 하는 엄마 좋은데 근데 가면 때릴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황이 이제 혼란 애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 저항 애착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엄마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불안적 저항 애착, 양가적 애착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란 애착은 진짜 엄청나게 엄마가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한테 집착한다? 큰일 나요. 그죠? 엄마가 학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두려워해요. 가고 싶은데 엄마가 다시 때릴까봐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혼란 애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멍하고 얼어붙는 듯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런 단어 써요. 프리징이란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스틸링이란 단어를 써서 이제 막 되게 무서워해요.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혼란 애착이다. 그래서 얘가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또 때릴까봐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혼란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촉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참고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고 여기에 대해서 발화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사실 말하기 촉진이 아니라 문장 완성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거니까 보시면 자, 확장 모방은 뭐예요? 문장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 즉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문장 성분을 갖춘 것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와 사진이 있고 글자와 사진을 앞, 뒤로 해가지고 마침표만 찍어주면 돼요. 그냥 글자와 사진이 있어요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그런 문장 안 씁니까? 근데 마침표가 있으면 문장이잖아요. 결국 선생님이 쓴 게 글자와 사진을 포함한 마침표 있는 문장이기만 하면은 이건 맞아요. 글자와 사진이 있어요. 면허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쨌든 얘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의미 부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가 문형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 건지 알려고요 하면은 누구 건지 알려고요만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서 그 형태, 문장의 형태를 바꿔주시면 돼요. 아예 사진이 있으면 누군가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사진이 있으면 뭔가를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 기출문제가 조금 잘못 출제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그냥 문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만 포함되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교수님이면 오답 처리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교수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구 건지 알려고요. 면허증을 보면 누구 건지 알 수 있어요.
정도로만 하면 조금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확장 모방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장 모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제 말이 조금 의심스럽다면 이제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짖어요 했을 때 짖어요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의미가 들어가면 얘는 의미 부연이 아니라 확장 모방이고, 그게 아니라 아예 문형 자체를 바꿨을 때 의미 부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아니지 않냐라고 하게 되면 참고 자료를 쭉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강성화 교수님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있고, 의미 부연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렸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렸구나를 연결시키면서 문장을 했을 때 이제 반복 확장 모방이 되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렸구나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렸구나가 여기 없어요. 아까 그것들이 없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표현한 문장에 대해서 의미를 확대해 주는 것들, 다른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제 의미 부연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부연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화를 유지했다. 확장 모방은 뭐다? 그냥 걔를 완전한 문장으로만 바꿔준다. 부연은 뭐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얘랑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구 건지 알려고요와 관련된 내용들이랑 얘랑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부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음이어. 동음이어는 그냥 동음이어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동음이어 그린카드 만들기, 아니면 그것들을 활용한 단어 놀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표지판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기가 아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고시문 맨 위에 있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읽기와 쓰기를 둘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기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상징, 그림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김 교사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였다라고 써도 이걸 어떻게 답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답을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근거로 틀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고시문 내용 포괄하면서 선생님이 약간 부연해도 되고 안 부연해서 딱 이렇게만 적으셔도 채점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식성 발달에 관한 관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비읍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쓰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얘가 발생적 문식성이다, 준비도 관점이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는, 예를 들어서 B는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고 C는 준비도의 관점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그래 그 관점인 건 알겠어. 이 문제가 좀 꼬아져 있잖아요. 옛날 문제였으면 이렇게만 물어보고 끝났을 텐데, 플러스, 그래 그런 관점인지 이제 너 알았지? 알았어. 그럼 그걸 가지고 B를 해석해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B가 뭐냐, 비읍이 뭐냐라고 하니까 읽는 척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읽기 발달 단계 있잖아요. 이 읽기 발달 단계가 사실은 준비도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왜? 솔직히 얘기해서 나머지 준비도 관점에서 맨 마지막 단계만 읽기지 나머지는 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읽는 척 하는 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읽을 수 있을 때 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준비도 관점에서 클레이에 있는 여러 단계, 설치비에 있는 여러 단계, 그리고 자롱고에 있는 여러 단계들은 그냥 뻘짓이에요. 즉 뭐예요? 그냥 읽기가 아니에요. 읽기가 아니에요. 근데 발생적 문식성 관점에서는 읽기라고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것을 읽기라고 간주하죠. 읽기라고 보죠.
익기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발달에 있어서 익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유아 스스로 익기에 필요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지식을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행동으로 본다. 해석, 읽는 척하는 것을 보면서 와, 너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문어식으로만 얘기해도 너 이제부터 2단계야. 너 그림을 보면서 막 꾸며서 이거 사실 읽는 게 아니죠.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너 읽네 라고 얘기하면서 너 이제부터는 3단계야. 클레이 입장에서 와, 너 이제 암기하면서 읽네. 4단계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식성의 과정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준비도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읽는 게 아니죠. 읽는 척하는 것은 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읽는 척하는 것은 중요한 읽기 행동이 아니며 읽기가 아니면 중요한 문식성 행동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위 기술을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도를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꼭 행동주의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읽기 준비도 관점에서 얘는 읽기가, 그러니까 읽는 척하는 것은 읽기가 아니고 단지 하위 기술을 준비하면서 준비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등등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읽는 척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이지 어느 관점을 적는 문제는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관점을 에서 보았을 때 그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까지도 서술을 해주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요 7번 보시면은 좀 빨리빨리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발음 중심 접근법이랑 의미 중심 접근법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표 측면에서 접근법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문자 해독이죠. 정확한 문자 해독. 근데 의미 중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그런 것들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니까 맥락 내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의미 있는 이해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이 이것밖에 없냐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관련된 답안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중시해 나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 어떤 총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육 목표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기호와 해독과 부호화, 또는 여기서는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맥락에 맞는, 그러니까 낱말 카드가 아니라 맥락에 맞는 의미 구성. 마차도에 있는 용어 다 쓰시면 돼요. 마차도에 있는 것들처럼 거기 마차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의미의 통합적 구성,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적 구성 등 이런 얘기들을 적으시면은 의미 중심 접근법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적으셔도 되죠. 실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아니면은 그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적 활동, 이런 것들 내용을 적으시면 유사 답안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 기능적이고, 이거 다 마차도잖아요. 기능적이고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의미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의미 중심 과정이다. 즉 마차도에 있는 원리들을 합치면 됩니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지도를 중시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용어들 다 가져다가 적으시면 웬만하면 채점 영역 안에 다 들어가지가 않을까. 그죠? 발음 중심은 정확한 해독, 부호화, 그 다음에 문법 체계, 해독 과정 이해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설치비와 클레이의 쓰기 발달은 너무 확실한 것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적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잠깐만. 또 뭐 있나? 없잖아요. 기호 개념의 원리, 방향의 원리. 됐죠? 이거 아니구나. 예, 됐네요. 예, 됐고. 그 다음에 한글의 문자적 특성. 자, 여기에서 의도한 거는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표음 문자를 의도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음 문자이다 라고 했을 때 계속 나오는 게 자모음 글자를 통해서 이제 자소와 음소 대응이 규칙적이다는 말이 계속해서 표음 문자에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표음 문자만 써도 정답 처리가 될 것 같고, 표음 문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표음 문자. 왜냐면 여기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다가 표온 문자에 그냥 정의잖아요. 정의를 갖다 박았기 때문에 표온 문자는 꼭 들어간 상태에서 근데 자음 모음도 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소 문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것들이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표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표음 문자이다, 뭐 기호로 나타낸 표음 문자이다, 구조상 표음 문자인 음소 문자이다. 어쨌든 요 표음 문자를 포함한 어떠한 것도 들어가면 괜찮다. 근데 이제 표의주의나 그 다음에 음절 문자는 여기에 좀 들어가기에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 맨 마지막 모의고사거든요. 그죠? 거의 그냥 그대로 안 걸르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죠? 너 냈어? 상관없어. 나도 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냈잖아요. 말의 소리를 글자로 나타낸 책이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고 일관되게 표현되고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고 그냥 지문 구성 자체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안 거르네 이제. 이제는 그렇게 할 건가 봅니다. 이렇게 할 건가 봅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막 문제 내면서 이번에도 막 사이프 내려고 막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가 내면 사이프를 못 낼 거야 라고 하면서 진도별에서만 내고 선생님들한테 막 인드리 사우노스 같은 막 공룡 같은 애들 내면서 막 진짜 막 집에 가서 뭔 생각했냐면 막 인드리 사우루스 내면 얼마나 날 욕할까 이렇게 안 중요한 내용 냈다고. 그래서 사이프를 내서 인정받을까? 아니야. 지금 욕을 먹더라도 시험에 나와서 인정받으면 돼 라고 하면 꾹꾹 참은 거예요. 근데도 사이프가 안 나오면 더 욕 먹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나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표온 문자는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온 문자를 가서 표온 문자는 캡처를 안 해놨네. 표온 문자에 가서 보시면은 딱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으셔도 되고요. 표온 문자로. 표온 문자를 왜 캡처를 안 해놨냐. 그 다음에 사이프는 계속 거듭 한 3년째 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연행적도 나왔고 상호 텍스트도 이제 그 사이프에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연행적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여러 번 출제를 드렸지만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출제를 드리지 않았죠. 이거죠. 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포도 내용에 없는 사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위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행적 반응으로서 텍스트 속에 들어가서 조작하고 바꾸고 있는 내용들 이를 연행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이프는 겁내 많이 냈는데 이제 여기서 안 냈죠.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를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이잖아요. 그럼 패러디 그림책이 있었을 때 그 패러디 그림책과 상호 관련된 것들을 보면 돼요. 물론 패러디이기 때문에 패러디의 특성상 원작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좀 유사다반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패러디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할지라도 패러디 그림책이랑 관련된 다른 책, 영화, 비디오, TV 프로그램, 다룰 예술가의 작품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상호 텍스트성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점을 해야죠. 이거는 그죠? 이거 뭔가 꼭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호 텍스트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수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이거는 교수님이랑 한번 통화를 하다가 대학 특강을 자주 가야겠어. 그 교수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교수님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문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내가 막 한탄을 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문학. 이게 언제 다 암기합니까? 이거를 막 이러니까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나도 사이프를 넣기는 싫었는데 모든 논문에 사이프가 없는 문학 논문이 없더라고. 그래서 학부 학생들한테 이게 적합할지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넣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강조하기 시작했죠. 3년 내내.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책들 그래서 원작이면 더 좋겠지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교수 활동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교수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원작이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할 수 있는 교수 못하냐고. 교사의 자율성.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서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죠? 패러디와 관련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예술 작품으로 보는 거는 교사의 자율성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요. 상호 텍스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활용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른 걸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원작을 보면 좀 더 좋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의 관점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권의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서 상호 텍스트성을 경험하게 하자. 무슨 말이냐면 한 그림책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아기돼지만 보지 말고 그 아기돼지를 책으로만 보지 말고 라디오로도 듣게 하고 음성으로도 듣게 하고 동영상으로도 보게 하고 다른 예술로도 보게 하고 그다음 조형 활동으로도 보게 하고, 요 얘기가 상호 텍스트성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면 이제 좀 단순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풍부하게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디 그림책 같은 경우에도 S급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중간중간에 원작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강조를 좀 많이 못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패러디 동화가 결국은 원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기 위해서는 원작을 통한 충분한 감상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원작을 읽는 것들은. 그래서 원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서 원작인 아기돼지 삼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원작에서는 어쩌고 저쩌고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은 다행히도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급을 분류하지 않은 동급 지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출제를 했는데 그때 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서 답안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벼운 역할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교수님이 근데 하고 싶대. 그쵸?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애한테는 가벼운 역할을 맡기는 것도 안 되잖아요. 2019 개정에 따르면.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하고 싶대. 하고 싶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공부한 대로 그걸 하게 되면 되죠. 뭐 대사가 없는 점차 짧은 대사, 아니면은 이제 함께하는 군중 속에 들어가게 있으면 되죠. 뭐 합창 안에 들어가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꽃밭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배경을 맡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아의 관심사와 강점을 파악해서 얘가 진짜 제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들도 꼭 틀린 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너무 쉽다. 그죠? 간접화법, 직접화법, 그 다음 구어체와 대화체로 변경. 너무 쉽다고 얘기한 거 금방 취소. 자, 그 시험장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팔랑팔랑. 야, 의태어를 또 출제하냐? 선생님들한테 전범위 때 의성어 출제해갖고 되게 미안했는데 이제 안 미안합니다. 그쵸?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했는데 하고 싶다잖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로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까지가 A형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B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